서유진 씨, 조금만 더 힘주세요. 아기 머리가 보여요. 눈을 찌르는 수술실 조명 아래 나는 분만대 양쪽 손잡이를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았다. 손톱이 금속을 파고들 것만 같았다. 또 한 번의 진통이 해일처럼 온몸을 덮쳐왔다. 나는 이를 악물었고 목구멍에서는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는 괴성이 터져나왔다. 박지훈 씨는 아직 도착 안 했나요? 흐릿한 의식 속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묻는 소리가 들렸다. 회의가 길어진다고. 다른 목소리가 말끝을 흐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것이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인가? 국내 최고가 사립병원의 가장 호화로운 가족 분만실에 최고의 의료팀에 둘러싸여 누워있지만 정작 내 손을 잡아주고 땀을 닦아주어야 할 그 사람만은 없었다. 휴대전화는 바로 머리맡에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내가 그에게 보낸 것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자궁문 다 열렸대. 언제쯤 올 수 있어? 3시간 전에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차가운 6글자뿐이었다. 끝나고 갈게. 착하게 있어. 또다시 극심한 고통이 몰아쳤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조산사의 목소리가 멀게 또 가깝게 들려왔다. 쌍둥이 출산은 위험 부담이 커요. 서유진 씨, 저희한테 잘 맞춰주셔야 해요. 위험 부담?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지난 3개월간 내가 견뎌온 고통에 비하면 이까짓 게 뭐라고. 기억은 3개월 전 비 오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박지훈의 양복을 정리하던 중 안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강남의 한 유명 여성병원의 산부인과 예약 확인증. 환자 이름란에는 한소희라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선명했다. 그날 나는 드레스룸 바닥에 주저앉아 그 종이를 1시간 넘게 멍하니 쳐다봤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고 나는 애써 그것들을 부정했다. 결국 나는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기 나옵니다. 서유진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주세요. 나는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아래로 밀어냈다. 지난 9개월간의 서러움, 분노, 그리고 산산조각 난 마음을 모두 밀어내는 것처럼 으앙! 낭낭한 울음소리와 함께 첫째 아이가 태어났다. 아주 잘생긴 아들이에요. 축하합니다. 간호사가 기쁘게 외쳤다. 한 명 더 남았어요, 엄마. 조금만 더 힘내세요. 20분 후 여동생도 세상에 나왔다. 의료진이 하늘색과 분홍색 강보에 쌓인 두 작은 생명체를 내 가슴 위에 올려주었을 때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이들의 쭈글쭈글한 작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보호 본능이 솟구쳤다. 아빠한테 보여주게 사진 찍어 드릴까요? 간호사가 세심하게 제안했다. 나는 힘없는 팔로 휴대전화를 들어 우리 세모자의 첫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남편이라고 저장된 그 사람에게 전송했다. 읽은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다. 5분 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문자가 아니었다. 사진 한 장. 내 남편 박지훈이 젊은 여자를 다정하게 껴안고 초음파 기계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카메라를 향해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쪽 구석에는 나의 시어머니가 그 여자에게 보온병을 건네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웃었다. 의료진이 서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을 정도로. 웃다 보니 뜨거운 액체가 눈쾅에서 솟구쳐 나와 잠든 두 아기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서유진 씨, 괜찮으세요?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주 좋아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내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해서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었다. 최고급으로 산후조리원 좀 예약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노트북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보낼 이메일이 몇 통 있어서요. 수간호사가 노트북을 가지러 돌아섰을 때 나는 고개를 숙여 두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가 약속할게. 박지훈이 우리에게 상처 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노트북을 켜고 암호화된 이메일에 로그인했다. 지라는 이름의 연락처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계획 시작. 오늘 병원 CCTV 포함 모든 증거 수집.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워지는 하늘. 3개월 전 그 예약증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수많은 가능성을 상상했다. 오해일 거야. 동명이인일 거야.
박지훈이 그 한소희라는 여자를 감싸고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시어머니는 쇼핑백을 들고 그들 뒤를 따랐다. 세 사람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화목해 보였다. 그날 나는 병원 맞은편 카페에 앉아 블랙커피를 석 잔이나 마셨다.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썼다. 사설 탐정은 금세 모든 자료를 보내왔다. 한소희 25세 모 예술대학 피아노 강사. 박지훈과는 기업 후원음악회에서 만났다. 그들은 8개월간 교제했으며 내가 알게 된 시점보다 3개월이나 빨랐다. 즉, 내가 임신했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려 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서유진 씨, 이제 쉬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향하는 2개의 작은 요람을 보다가 문득 무언가 생각나 외쳤다.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안아봐도 될까요? 따뜻하고 작은 두 몸이 다시 내 품에 안겼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이제부터 너희에게는 엄마라는 기둥 하나뿐이야. 그리고 엄마는 너희와 우리를 상처 준 그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려줄 거야. YS그룹 서 회장의 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박지훈의 전화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저 액정이 밝아졌다가 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마치 그에 대한 내 마음속 마지막 기대가 완전히 꺼져버린 것처럼. 창밖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나의 새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산후조리원의 햇살은 따스했다. 매일 아침 전문 플로리스트가 각 꺾은 흰 장미를 머리맡에 꽂아주었다. 나는 리클라이너에 기대어 관리사가 두 아이를 조심스럽게 목욕시키는 모습을 지켜봤다. 휴대전화 액정이 밝아졌다. 박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회사에 갑자기 일이 터져서 오늘 너랑 애들 보러 못 갈 것 같아. 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이번 주 들어 벌써 3번째였다. 출산 당일 그가 한소희와 찍은 초음파 사진을 보낸 이후로 우리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사모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산후관리사가 조용히 컵을 내려놓으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조리원 전체에 제2건설 후계자의 스캔들이 파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매 쌍둥이를 낳은 본처는 나 몰라라 하고 대놓고 내연녀의 산부인과에 동행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노트북을 열었다. 메일함에는 사설탐정이 보낸 최신 조사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다. 제목은 한소희 배경 심층 조사. 첨부 파일을 열자 여러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한소희가 여러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다. 시간대는 지난 5년에 걸쳐 있었다. 마지막 파일을 보고 나는 손가락이 떨렸다. 모사립병원의 출생증명서. 한소희는 2년 전 이미 아이를 하나 낳은 적이 있었다. 아버지라는 공란이었다. 역시 처음이 아니었군. 나는 냉소하며 스크롤을 내렸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은행거래 내역이었다. 지난 반년간 제2건설 명의로 여러 차례 거액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다. 비고란에는 모두 예술 후원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박지훈 씨 와이프 되시죠? 꿀을 바른 듯한 여자의 목소리. 저 한소희예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내 손가락이 순간 수축하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우리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지훈 씨에 대해서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왜 그 사람이 당신을 보러 가는 대신 저와 함께 산부인과에 있었는지.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한소희 씨.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당신은 그저 그가 돈으로 산 장난감일 뿐인데 감히 나한테 진실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했다. 이윽고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서유진 씨, 친정이 YS그룹이라고 뭐 대단한 줄 아나 본데 지훈 씨는 당신의 그 거만한 태도에 진작부터 질렸어요. 침대에서는 죽은 생선 같다고 하던데요. 당신 내 집안 배경 아니었으면.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그녀의 욕설 때문이 아니었다. 박지훈이 외부인 앞에서 나를 그렇게까지 폄하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심호흡을 하고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번호 박지훈과의 통화 기록 포함해서 전부 추적해 주세요. 그리고
한소희의 첫 아이 상세 정보 알아내세요. 전화를 끊고 아기 침대로 다가갔다. 두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들의 작은 손이 무의식 중에 여동생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다. 아이들의 부드러운 뺨을 어루만지자 가슴속에서 시큰한 감정이 차올랐다. 엄마가 그 누구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나지막이 약속했다. 조리원을 나서는 날 드디어 박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말끔한 수트를 차려입고 병실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얼굴에는 정성껏 연습한 듯한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여보, 미안해.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빴어. 그가 꽃을 내밀었다. 나는 받아서 그대로 뒤에 서 있던 간호사에게 건넸다. 애들은 신생아실에 있어요. 가서 안아봐요. 나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평온하게 말했다. 역시나 그의 얼굴에 부자연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간호사 말이 신생아는 너무 많은 사람이 만지면 감염 위험이 있다고. 밖에서 보기만 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비웃었다. 감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지. 사설 탐정이 보낸 자료에 따르면 한소희의 출산 예정일은 나보다 겨우 2주 늦었다. 그는 아마 자신의 진짜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지훈의 휴대전화가 계속 진동했다. 그는 힐끗 보고는 꺼버렸지만 나는 이미 액정에 뜬 소희안라는 이름을 보았다. 아, 맞다.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엄마가 다음 달에 애들 100일 잔치 크게 열어야 한다고 벌써 신라호텔 예약했대. 그렇게 성대하게요? 간단하게 하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일부러 놀란 척했다. 그래도 제2건설의 첫 장손녀인데.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시선은 창밖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를 너무 잘 알았다. 이 100일 잔치는 절대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함이 아니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쇼일 뿐이다. 제2건설 부부는 금실이 좋고 가정은 화목하다는 것을, 그래야만 계속해서 우리 친정으로부터 자원을 얻어낼 수 있을 테니까.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가사도우미들에게 거실 장식을 지시하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바로 달려왔지만 나를 지나쳐 박지훈의 손부터 잡았다. 이제 오니? 아까 소희한테서 배 아프다고 전화 왔는데 너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발걸음이 멈칫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내 존재를 알아차리고는 어색하게 덧붙였다. 아, 유진이 왔구나. 몸조리는 잘했고? 네, 어머님 덕분에요. 나는 미소 지으며 손톱으로 손바닥을 깊이 찔렀다. 2층 침실로 올라와 문을 잠그고 즉시 사설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한소희 현 주소 파악. 그리고 오늘 박지훈이 그녀를 만나러 갈 것.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지난주 사촌 오빠가 아버지가 주신 거라며 비밀리에 건네준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핸드백 안에 숨겨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저녁에 박지훈은 역시나 야근을 핑계로 나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의 차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지켜본 뒤 바로 사촌 오빠에게 전화했다. 한소희랑 만났어. 추적 시작해도 돼. 전화를 끊고 아기 방으로 향했다. 두 아이는 베이비시터가 돌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시터는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었다. 나는 요람을 살살 흔들며 음정 나간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아들이 갑자기 눈을 떴다. 까맣고 똘망똘망한 눈동자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잇몸밖에 없는 작은 입을 벌리고 웃었다. 이 순간 모든 계산과 증오가 잠시 사라졌다. 나는 몸을 숙여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엄마 여기 있어. 영원히 있을 거야. 나는 흐느끼며 약속했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연회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나는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매무새를 점검했다. 창백한 뺨은 블러셔로 건강한 혈색을 띄었고 출산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매는 맞춤 제작 드레스가 교묘하게 감춰주었다. 나 자신조차 행복한 새내기 엄마라고 믿을 뻔했다. 사모님, 손님들 거의 다 도착하셨습니다. 집사가 문 밖에서 조용히 알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USB를 이브닝백 비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아버지가 주신 선물 제2건설의 최근 반년간의 자금 흐름. 박지훈이 한소희에게 송금한 모든 예술 후원금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연회장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얼굴에는 이미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다가와 다정하게 내 팔짱을 꼈다. 어머, 우리 집안에 1등 공신이 오셨네. 그녀는 주위 손님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그녀에게 이끌려가며 인파를 훑었다. 제2건설의 친척들, 사업 파트너,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내 친구 주아와 그녀가 데려온 기자 친구들. 계획대로라면 오늘 밤 아주 재미있는 쇼가 펼쳐질 것이다. 애들은 왜 안 데리고 나왔어? 다들 보고 싶어 하는데. 시어머니의 친구인 이 여사님이 물었다.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서 의사 선생님이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라고 하셔서요. 잠시 후에 대형 스크린으로 아이들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나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사실 두 아이는 지금 친정 소유의 프라이빗 병동에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산후관리사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몰래 아들에게 정체불명의 한약을 먹이려 한 것을 발견한 후로 나는 두 아이를 내 시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 박지훈이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내 허리를 감쌌다. 여보, 힘들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꿀이 떨어질 듯 다정했지만 손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뻣뻣했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대며 그의 옷깃에 남은 희미한 향수 냄새를 모른 척했다. 한소희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였다. 안 힘들어. 우리 아기들 축복해주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기쁜 걸. 사회자가 연애 시작을 알렸고 우리 가족은 주무대로 올라갔다.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제2건설이 어떻게 3대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정작 어머니인 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지훈은 옆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효심 지극한 아들인 척.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저의 착한 며느리 유진이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2건설을 위해 이렇게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남매 쌍둥이를 낳아주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 나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유진이는 우리 제2건설 최고의 며느리입니다.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는 수줍은 척 고개를 숙였다. 사실은 입가의 냉소를 감추기 위해서였다. 최고의 며느리? 바로 어제 나는 그녀가 한소희와 통화하며 서유진네 집안 자원만 다 빼내면 바로 지훈이 이혼시키라고 할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다음은 사모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가 내게 마이크를 건넸다. 나는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흥분해서였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제 아이들의 100일 잔치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또렷했다. 이 두 천사의 존재는 제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적절한 애정을 담았다. 그리고 제 남편 지훈 씨에게도 감사합니다. 늘 바쁘지만 저와 아이들 곁을 지켜주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었어요. 이 말에 내막을 아는 몇몇 사모님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 하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나는 객석을 향해 미소 지었다. 아이들의 탄생을 기념하여 저희 어머니께서 설립하신 주얼리 브랜드 에스텔라가 제2건설과 깊이 있는 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콜라보 제품은 다음 달 정식 출시됩니다. 이 소식은 박지훈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는 확 돌아 나를 쳐다봤다. 눈에 광의가 스쳤다. 에스텔라는 업계 최고의 브랜드였다. 그와 협업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익을 의미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제 아내와 장모님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제2건설은 절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품위 있는 미소를 유지했다. 속으로는 냉소하면서 탐욕은 역시 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는 이 협업 뒤에 아버지가 정교하게 설계한 덫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연애가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 나는 일부러 드레스에 와인을 쏟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핑계로 휴게실로 향했다. 문을 닫자마자 친구 주아가 슬며시 들어왔다. 다 준비됐어. 기자들이 일부 자료는 이미 확보했고 내일 기사 나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브닝백에서 USB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 안에 더 진박한 내용이 있어. 수위 조절해서 터뜨리라고 해. 주아는 잠시 망설였다.
유진아,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그 사람이 나 낳는 거 보러 올 생각도 안 하고 그 여자랑 산부인과에 갔던 그 순간부터 돌아갈 길은 없었어.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예비 드레스로 갈아입고 연회장으로 돌아오니 박지훈이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가 급한 일로 먼저 갔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 뜬 한소희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았다. 배가 너무 아파. 아기 잘못되는 거 아니겠지? 연애가 끝날 무렵 내가 찡신한바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대형 스크린에 두 아이의 사랑스러운 웃는 얼굴이 나타났고 배경음악으로는 따뜻한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손님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아무도 영상 구석에 스쳐 지나가는 날짜를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어제 찍은 영상이었다. 박지훈이 야근이라며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바로 그날. 연애가 끝나고 나는 일부러 서재 밖에서 서성였다. 박지훈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걱정 마. 의사가 그냥 가진 통이라고 했잖아. 내가 금방 갈게. 뭐라고? 서유진이 알았다고? 그럴 리가 없어. 걘 그렇게 멍청한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침실로 돌아와 베개 밑에 숨겨둔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다. 오늘 아침 새로 놓아둔 것이었다. 그가 밤늦게 돌아와 혼잣말하는 것을 녹음하기 위함이었다. 녹음기를 막 숨겼을 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사설 탐정의 메시지였다. 확인 완료. 한소희 첫 아이의 생부는 M그룹 최민준 회장 아들. 친자 확인서 첨부. 제2건설은 현재 자금난 심각. YS그룹의 투자가 없을 시 다음 달 은행 독촉에 직면할 것. 나는 이 메시지를 쳐다보며 문득 모든 것을 깨달았다. M그룹은 제2건설의 주요 경쟁사였다. 한소희는 최민준과 연관이 있었고 이제는 박지훈에게 접근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니었다. 깊은 밤, 나는 혼자 발코니에 서서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2달 전만 해도 나는 사랑에 눈먼 바보 같은 여자였다. 남편의 모든 맹세를 믿었고 심지어 그가 처음 외박했을 때도 바보같이 해장국을 끓여줬다. 하지만 지금 나는 휴대전화 속 한소희가 오늘 막 올린 SNS 게시물을 보고 있었다. 다이아 반지를 낀 손으로 부푼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사랑의 결실을 기다리며라고 썼다. 사진 배경의 커튼은 제2건설 본가의 안방것과 똑같았다. 나는 웃으며 그 사진을 캡처해 사설 탐정에게 보냈다. 오늘 한소희가 우리 집에 언제 갔는지, 시어머니가 함께 있었는지 확인 요망. 아기 방으로 돌아가 텅 빈 아기 침대를 보며 문득 두 아이가 보고 싶어졌다. 비록 몇 시간 떨어져 있었을 뿐이지만 출산 후 아이들과 처음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영상통화를 연결하자 산후관리사가 잠든 아기들의 모습을 비춰주었다. 나는 화면 너머로 아이들의 작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게.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거짓말이 없는 새 집으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 아래층으로 달려내려가니 그녀가 신문을 흔들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치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나는 신문을 받아들었다. 일면 톱기사는 제2건설 후계자. 아내 출산 당일 내연녀와 미래였다. 사진은 주아가 내게 준 바로 그 레스토랑 사진이었다. 기사는 박지훈과 한소희의 관계를 상세히 폭로했고 심지어 한소희가 임신 수개월째라는 사실까지 언급했다.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일부러 충격받은 척 입을 막았다. 눈콩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지훈이는 뭐래? 회사에 위기 대응하러 갔어.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피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무너지는 척 연기했다. 어떡해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잖아요. 시어머니가 즉시 내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유진아, 넌 지훈이를 믿어야 해. 그 사진들 분명히 합성일 거야.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2건설의 이미지를 지키는 거야. 제가 아버지께는 잘 설명드릴게요.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님,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지훈 씨가 정말 저를 배신한 건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색해졌다. 그게 남자들이란 게 가끔 그럴 수도. 바로 그때 박지훈이 굳은 얼굴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신문을 내 앞에 내던졌다. 네가 한 짓이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타이밍 좋게 굴러떨어졌다. 당신은 내가 스스로 이런 치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언론사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다. 나는 그의 연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박지훈. 내일 신문에는 더 많은 것이 폭로될 거야. 당신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내연녀를 부양한 증거까지 포함해서. 그날 오후 나는 친정에 잠시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아버지와 변호인단을 만나러 갔다. 아버지는 내 계획을 다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지막에 한마디 했다. YS그룹의 딸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확실합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확실해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맛보게 해줄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혼전 계약서에 따르면 박지훈 씨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사모님께서 자녀의 완전한 양육권과 공동재산의 70%를 갖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그의 자산은닉 증거를 이미 확보했으므로 형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은 아직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일단 배신감에 몸서리치는 기분부터 맛보게 해주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빌라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박지훈은 웬일로 일찍 돌아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얘기 좀 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소위 일은 내가 한순간 실수한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말했다. 걔가 날 유혹했고 내가 못 이겼어. 나는 역겨움을 참으며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 만났어요? 그냥 반년 정도. 그는 시선을 피했다. 그래요?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설탐정이 보내온 타임라인을 보여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신들은 내가 임신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했네요. 그리고 나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그녀의 첫 아이는 벌써 2살이에요. 아버지는 최민준, M그룹 아들이고요. 박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다. 유진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당장 걔랑 정리할게. 제발 날 용서해줘. 우리에겐 2아이도 있잖아. 그의 서투른 연기를 보며 나는 갑자기 헛웃음이 나왔다. 만약 언론에 폭로되지 않았다면, 만약 회사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올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손을 빼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나는 사설탐정에게서 최신 정보를 받았다. 한소희는 여전히 최민준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그녀가 가진 아이는 박지훈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이 이혼하고 그녀와 재혼하는 것을 지지했다는 점이다. 한소희가 제2건설이 M그룹의 자원을 얻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자료들을 녹음 파일과 함께 클라우드에 차곡차곡 백업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정원에서 통화하고 있는 박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렇게 멀리서도 그의 분노의 참모습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2차 폭로가 예정대로 모든 언론에 터져나왔다. 제2건설, 자금난 심각, 후계자는 회사 자금 횡령의 내연녀 부양, 심지어 내연녀의 아이, 제2건설 핏줄 아닐 수도라는 기사까지. 제2건설 주가는 폭락했고 은행들은 빗발치듯 대출 상한을 독촉했다. 박지훈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질타에 정신없이 대응했고 나는 그 사이 심신 안정을 위해 2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했다. 친정 서재에서 아버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셨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나는 창밖 정원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기다려야죠. 뭘?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제게 무릎 꿇고 애원하러 올 그 순간을요. 대표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는 앞에 놓인 서류를 계속 검토했다. 출산 후 처음으로 YS그룹에 정식 출근한 날이었다. 아버지는 그룹이 새로 인수한 주얼리 회사 에스텔라를 내게 맡기셨다. 제2건설 측에서 또 전화 왔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언제 돌아오시는지 묻더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바쁘다고 해. 창밖은 햇살이 좋았고 책상 위 액자에는 두 아이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다. 제2건설 집을 떠난 지 2주가 흘렀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친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은 전에 없이 평온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사설 탐정의 메시지였다. 박지훈, 오늘 한소희 거처 방문. 30분 머문 후 격렬하게 다투고 나옴. 녹음 파일 첨부. 나는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한소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상간녀인 거 다 알게 됐는데 나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 뱃속의 아이는 어쩌고. 닥쳐. 네가 SNS에 그깟 다이아 반지 자랑만 안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어. 박지훈의 고함 속에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나한테 소리 질러? 한소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흐느낌으로 변했다. 좋아, 박지훈. 나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이해 지울 거야. 그리고 언론에 네가 가정폭력 저질렀다고 다 말해버릴 거야. 너 감히... 잠시 잡음이 들린 후 박지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냥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랬어. 이 폭풍만 지나가면 바로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게. 나는 이어폰을 빼고 냉소했다. 그들의 진정한 사랑도 위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군. 녹음을 끄려는데 갑자기 한소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와이프 친정 돈 엄청 많잖아. 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 미친 여자는 지금 친정에 숨어서 전화도 안 받아. 박지훈이 이를 갈며 말했다. 걔네 아버지는 더하고 약속했던 협업도 다 취소해버렸어. 난 몰라. 한소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나랑 애한테 강남에 빌라 사주기로 했잖아. 그 돈 못 받으면 나 최민준 찾아갈 거야. 이 애가 그 사람 애라고 말할 거라고.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생각에 잠겼다. 한소희가 막다른 길에 몰리기 시작했군. 이건 내가 원하던 바다. 대표님, 회의실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노크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준비한 서류를 들었다. 오늘이 내가 에스텔라를 맡은 후 첫 임원 회의였다. 아버지는 일부러 원로 임원 몇 분을 배석시켜 나를 시험하려 하셨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눈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내 실패를 기다리는 눈빛들. 나는 태연하게 빔 프로젝터를 켜고 나의 개혁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에스텔라가 중저가 시장을 포기하고 하이엔드 커스텀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한 컬렉션으로 제 어머니의 젊은 시절 스케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는 유창하게 PPT를 설명하고 모든 날카로운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2시간 후 발표를 마쳤을 때 몇몇 원로 임원들의 얼굴에는 이미 감탄의 표정이 서려 있었다. 유진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다. 네 계획대로 추진해봐라. 회의가 끝난 후 사촌 오빠가 복도에서 나를 붙잡았다. 제2건설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야. 은행에서 최후 통첩 보냈대. 다음 주까지 대출금 상환 못하면 담보물 경매 절차 시작한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론 쪽은? 네가 시킨 대로 한소희랑 최민준 관련 폭로는 일단 막아뒀어. 사촌 오빠는 잠시 망설였다. 유진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 자료 터지면 제2건설은 정말로 끝장이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이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진작에 생각했어야지. 사무실로 돌아와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후에야 그가 받았다. 목소리가 몹시 잠겨 있었다. 나 유진이야.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유진아, 세상에 드디어 전화했구나. 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활기를 띠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해. 애들이 아빠 보고 싶대.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 아산병원에서 영유아 검진이 있어. 같이 갈래? 전화기 저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론이지. 꼭 갈게. 시간 맞춰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입꼬리를 올려 차갑게 웃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소아가 대기실에서 한소희를 데리고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온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한소희의 배는 제법 불러 있었고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어머, 유진이 아니니? 시어머니는 놀란 척했지만 눈은 계속 내 뒤를 힐끔거렸다. 지훈이는 같이 안 왔니? 곧 올 거예요. 나는 미소 지으며 한소희의 손에 끼워진 다이아 반지에 시선을 고정했다. 사진 속에서 박지훈이 선물한 바로 그 반지였다. 한소희는 내 시선을 느끼고는 일부러 손가락을 흔들어 보였다. 지훈 씨가 사줬어요. 3캐럿이래요. 그래요? 나는 일부러 놀란 척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요. 예전에 그가 다른 여자들에게도 비슷한 걸 선물했던 것 같은데 한소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시어머니가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 유진아, 애들은 괜찮고? 언제 집에 데리고 와서 한번 보여줘야지. 애들 아빠가 주변 정리 좀 끝내면요. 나는 한소희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바로 그때 박지훈이 허둥지둥 도착했다. 우리 셋이 함께 서 있는 광경을 보고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지훈 씨. 한소희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부르며 그의 팔짱을 끼려 했다. 박지훈은 조건반사적으로 피하며 내 곁으로 쏜살같이 다가왔다. 여보, 나왔어.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눈짓을 보냈다.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소희 산부인과 검진 받으러 왔지. 너도 알잖아. 시어머니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장면은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나는 적절한 때에 침묵을 깼다. 지훈 씨, 이제 애들 검진 받으러 가야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한소희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한소희의 분노에 찬 질문이 들려왔다. 지금 이게 무슨 태도야? 네 와이프 앞에서 날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박지훈은 나를 따라 한참을 걸어 나온 후에야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아까 소란 피우지 않아줘서 고마워. 아이들을 위해서 공공장소에서 당신을 난처하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속으로는 그건 너무 싸게 먹히는 복수니까 라고 덧붙였다. 검진 내내 박지훈은 모범적인 아빠인 척 연기했다. 아이를 안고 달래는 모습에 의사까지 칭찬할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틈틈이 휴대전화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유진아. 병원을 나설 때 그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회사가 요즘 좀 어려운데 혹시 아버님께 일단 애들부터 우리 부모님 댁에 데려다줘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조용한 데서 제대로 얘기 좀 해요. 아이들을 어머니께 맡기고 나는 박지훈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조급하게 내 손을 잡았다. 유진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회사는 할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곳이야. 내 손에서 망하게 할 수는 없어. 나는 손을 빼고 천천히 커피를 저었다. 한소희 첫 아이가 누구 애인지 알아요? 그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뭐? 최민준. M그룹 아들이요. 당신의 가장 큰 경쟁 상대. 나는 평온하게 폭탄을 던졌다. 그리고 사설 탐정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지금도 최민준과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박지훈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지더니 무서운 잿빛으로 변했다. 너 헛소리하지 마.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한소희와 최민준이 호텔 입구에서 키스하는 사진을 보여줬다. 지난주에 찍힌 거예요. 그때 그녀는 당신한테 산부인과 간다고 했죠, 아마? 그의 주먹이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다. 주위 손님들이 힐끔거렸다. 그 쌍년이 너무 서둘러 욕하지 말아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님은 이 모든 걸 진작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 말도 안 돼. 그가 확 고개를 들었다. 나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서유진네 집안 자원만 다 빼내면 넌 지훈이한테 애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 그럼 걘 틀림없이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 거야. 그때 네가 최 씨 집안에 부탁해서 제2건설을 도와주면 돼. 녹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지훈은 이미 잿빛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다. 엄마가 어떻게? 당신과 똑같으니까요. 여자를 도구로만 생각하잖아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차이점은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서유진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충격과 낯설미 가득했다.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자,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우리 조건을 얘기해 볼까요? 결혼기념일, 나는 일부러 2년 전 결혼식 피로연에서 입었던 맞춤 제작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 속 여인은 그때보다 훨씬 말랐고 눈빛에서는 순진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모님, 박지훈 씨께서 보내신 꽃입니다. 집사가 커다란 빨간 장미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며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늙은 집사의 눈에는 이것이 우리 부부의 위기가 끝났다는 신호처럼 보였을 것이다. 나는 꽃을 받아들고 옆에 아무렇게나 두었다. 카드에는 영원히 사랑해, 너의 지훈이가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냉소하며 카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지난주 카페에서의 협상 이후 박지훈은 갑자기 모범 남편으로 변신했다. 매일 정시에 퇴근했고 선물 공세를 퍼부었으며 심지어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겠다고 자청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사설탐정의 메시지였다. 한소희 오늘 오전 모 사립병원에서 DNA 검사 예약, 심호 동행.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박지훈이 드디어 의심을 품기 시작했군. 다만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한소희 편에 설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게 더 좋았다. 걔들끼리 서로 물어뜯게 놔두는 편이. 여보, 나왔어. 박지훈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일부러 꾸며낸 쾌활함이 피로를 감추지 못했다. 지난 2주간 제2건설 주가는 계속 폭락했고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빚 독촉을 해왔다. 그는 분명 정신이 없을 것이다. 나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화장을 점검하고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박지훈은 거실 중앙에 서 있었다. 손에는 벨벳 보석 상자를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의 눈이 확 밝아졌다. 이 드레스는 그가 예전에 내가 입는 것을 가장 좋아했던 옷이었다. 결혼기념일 축하해. 그가 보석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다. 메인 스톤은 적어도 5캐럿은 되어 보였다. 특별히 디자이너에게 주문 제작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이야. 나는 미소 지으며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에 스치는 계산적인 빛을 놓치지 않았다. 이 목걸이는 아마 그의 마지막 비자금을 털어서 산 것이리라. 오늘 밤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고마워, 정말 예쁘다. 나는 감동한 척하며 목걸이를 그에게 다시 건넸다. 채워줄래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다.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었다. 차가운 다이아몬드가 피부에 닿자 출산하던 그날 밤 그가 내게 보냈던 초음파 사진이 떠올랐다. 시그니엘 호텔에 저녁 예약해뒀어. 우리 둘만.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요. 나는 그를 살짝 밀어내며 부끄러운 척 고개를 숙였다. 저녁 식사는 섬세하고 로맨틱했다. 박지훈은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의 달콤한 추억들을 늘어놓았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 나는 감동한 표정으로 그의 연기에 맞춰주었지만 속으로는 지금 당장 사설탐정이 어제 당신이 몰래 한소희를 만나러 간 사진을 찍었다고 말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진아,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말투가 진지해졌다.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소희랑은 완전히 정리하고 너랑 애들한테 정말 잘할 거야.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의 새 프로젝트,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눈이 즉시 빛났다. 당연히 관심 있지. 다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장인어른께서 네 서명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 네, 아버지가 좀 신중하신 편이라서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 금액이 크다 보니 여보, 그가 내게 다가왔다. 목소리에는 의도적인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회사가 정말 더는 버티기 힘들어.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일 계약서 집에 가져올게요. 우리 같이 한번 봐요. 그는 희희낙낙하며 나에게 키스할 뻔했다. 나는 그가 몰래 휴대전화를 힐끗 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한소희가 보낸 수십 개의 부재중 메시지를 그는 모두 무시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박지훈은 조급하게 나를 침실로 끌었다.
나는 아이들을 보러 가야 한다는 핑계로 아기 방에서 1시간을 보냈다. 침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그와 한소희의 대화창이 떠 있었다. 너 메시지 왜 안 봐? 내일 당장 네 회사 찾아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나는 조용히 화면을 촬영하고 휴대전화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내일이면 드디어 막이 오른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아버지가 준비한 계약서를 들고 제2건설의 빌라로 돌아갔다. 박지우는 이미 회사에 갔고 시어머니도 없었다. 집사는 그녀가 아침 일찍 서둘러 나갔다고 했다. 아마 한소희를 달래러 갔을 것이다. 나는 곧장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었다. 제2건설의 법인 인감과 몇 가지 중요 서류를 꺼내 사진으로 남겼다. 이 모든 것이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막 모든 것을 정리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설 탐정이었다. 한소희, 지금 제2건설 본사로 가고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 보입니다. 시모가 막으려 했지만 주차장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컴퓨터를 켜고 제2건설의 실시간 CCTV를 확인했다. 아버지가 사업 파트너를 통해 얻어낸 접근 권한이었다. 화면 속에서 한소희는 큰 배를 안고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녀의 가방을 붙잡고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갑자기 한소희가 시어머니를 세게 밀쳤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소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고 시어머니는 한동안 바닥에 앉아 일어나지 못했다. 이 모든 장면은 주차장의 여러 카메라에 선명하게 기록되었다. 나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제2건설 주차장에서 노부인이 쓰러졌다고. 그리고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다. 배경에서는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가득했다. 방금 CCTV 봤어요. 어머님 쓰러지셨어요. 구급차 불렀어요. 나는 빠르게 말했다. 한소희가 당신 찾아갔죠? 걔가 미쳤어.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탈세한 거 다 폭로하겠대. 진정해요. 내가 금방 갈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20분 후 나는 제2건설 본사에 도착했다. 대표이사실 밖은 수군거리는 직원들로 가득했다. 문 안에서는 한소희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들려왔다. 내가 널 위해 애까지 가졌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아수라장 속에서 한소희는 박지훈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고 있었고 그는 나를 보고 경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유진아, 어머님은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한소희를 쳐다봤다. 한소희 씨,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는 건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텐데요. 네가 뭔데? 한소희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네가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지훈 씨는 진작에 나랑 결혼했어. 나는 사무실 책상으로 다가가 내선 전화를 눌렀다. 보안팀 올라와서 이분 좀 밖으로 모셔가세요. 네가 감히. 한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내게 달려들었지만 박지훈에게 붙잡혔다. 그만해. 그가 소리쳤다. 한소희, 우리 끝났어. 애 낳으면 DNA 검사하고 내 애면 양육비는 책임질게. 아니면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너도 알 거야. 한소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책상 위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 박지훈에게 던졌다. 잿더리는 그의 이마를 스치고 벽에 부딪혀 자국을 남겼다. 보안팀이 마침내 도착해 히스테리를 부리는 한소희를 끌고 나갔다. 사무실에는 나와 박지훈 그리고 아수라장만 남았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일단 병원 가서 어머님부터 봐요. 나는 그에게 티슈를 건넸다. 언론에서 벌써 이 사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제야 자신의 이마 상처를 알아차리고 쓴웃음을 지으며 피를 닦았다. 정말 자업자득이군. 병원에서 시어머니는 가벼운 염자 진단을 받았지만 계속 입원하겠다고 고집했다. 아마 사람 볼 낯이 없어서일 것이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녀는 즉시 한소희가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어떻게 자기 모자를 속였는지 울면서 하소연했다. 유진아,
역시 너밖에 없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손을 뺐다. 어머님 푹 쉬세요. 저희는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복도에서 박지우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끝났어. 다 끝났어. 언론에 보도되면 은행에서 분명 대출금족이 상환하라고 할 거야. 계약서 가져왔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아버지가 서명만 하면 자금은 내일 바로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그는 확 고개를 들었다. 눈에 다시 희망이 타올랐다. 정말? 다만 나는 계약서를 펼쳐 한 조항을 가리켰다. 제2건설 지분 51%를 담보로 제공해야 해요.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회사를 YS그룹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담보일 뿐이에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다시 사들일 수 있어요. 그는 10분 넘게 망설였다. 그동안에도 기자들의 전화는 끊임없이 걸려왔다. 결국 또 한 통의 은행 독촉 전화를 받고 나서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잘했어요. 나는 계약서를 챙기고 그의 뺨에 가볍게 키스했다. 오늘 저녁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날 밤 나는 박지훈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 상 가득 차리고 비싼 와인도 한 병 땄다. 그는 감격하여 미래 계획을 끊임없이 늘어놓았고 나는 미소 지으며 귀 기울여 들었다. 식사 후 나는 그의 관자놀이를 마사지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가 편안하게 눈을 감았을 때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아, 맞다. 오늘 그 계약서 사실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 그가 즉시 긴장했다. 큰 건 아니고요. 나는 계속 그의 관자놀이를 주물렀다. 아버지가 자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혼 수속을 밟아서 재산 분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뭐라고?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나는 순진하게 눈을 깜빡였다. 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재결합하면 되죠. 그건 너무 황당하잖아. 그가 일어서며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와 한소희의 최신 대화 기록을 보여줬다. 바로 오늘 오후에도 그는 YS그룹만 처리하고 바로 너한테 갈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보아하니 우리 사이의 신뢰는 이 정도로 깨진 모양이네요. 나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아버지께 자금 지원 철회하라고 할게요. 잠깐.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내가 할게. 하지만 자금은 반드시 내일 들어와야 해. 물론이죠. 나는 미소 지으며 손을 뺐다. 변호사가 내일 아침 9시에 수속 밟으러 올 거예요. 침실로 올라와 문을 잠그고 나는 마침내 웃음을 터뜨렸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다른 휴대전화를 꺼내 사설탐정에게 짧은 지시를 내렸다. 내일 한소희와 최민준 관계 폭로, 친자 확인서 첨부, 그리고 옷장을 열어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내일이면 나는 이 거짓으로 가득한 곳을 영원히 떠날 것이다. 가정법원 이혼 조정실 앞. 나는 결혼 반지를 빼서 미리 준비한 봉투에 넣었다. 박지우는 옆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단 30분 만에 우리의 5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다. 자금은 언제 들어와? 그가 조급하게 물었다. 핏발선 눈이 그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음을 보여주었다. 변호사가 지금 처리하고 있을 거예요. 늦어도 오후에는요. 나는 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다른 봉투를 그에게 건넸다. 이건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그는 서둘러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표 한 장과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 수표는 당신 개인에게 주는 위자료예요. 열쇠는 몰디브에 있는 우리 별장 열쇠고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당분간 좀 떠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소동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는 수표의 액수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유진아, 나. 쓸데없는 말은 그만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언론에서 벌써 오늘 헤드라인을 확보했을 테니까. 예상대로 우리가 조정실을 나서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박지훈 씨, 방금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소희 씨 때문입니까? 한소희 씨 뱃속의 아이가 박지훈 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눈시울을 붉혔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나왔다. 차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처리됐어요. 그 사람 서명했어요. 잘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 있었다. 자금은 이미 동결시켰다. 그놈이 속은 걸 알게 되면 볼만하겠구나. 나는 제2건설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YS그룹 본사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변호인단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양육권 신청서와 재산 보전 협의서까지. 제2건설 주가는 이미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팀장이 스크린에 곡선을 가리켰다. 저희 인수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열었다. 스크린에는 제2건설 빌라, 제2건설 사무실, 심지어 병원 시어머니의 병실까지 여러 개의 CCTV 화면이 분할되어 표시되고 있었다. 오후 3시 박지훈의 미친 듯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전화가 계속 진동하도록 내버려 두다가 27번째 부재중 전화 후에야 천천히 받았다. 서유진, 네가 날 속였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찢어질 듯했다. 자금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언론에서 한소희와 최민준의 관계를 폭로했죠. 내가 그의 말을 대신 끝냈다.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가웠다. 그녀 첫 아이의 친자 확인서랑 같이요. 전화기 저편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아, 깜빡했네요.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지분으로 담보 잡았던 그 계약서. 사실은 주식 양도 계약서였어요. 축하해요, 박지훈 씨.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너, 이 악독한 년. 그가 갑자기 폭발했다. 고소할 거야. 널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다만 그 전에 당신 메일함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방금 아주 재밌는 걸 좀 보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는 메일함을 열어 미리 준비해둔 파일 묶음을 각 언론사에 전송했다. 거기에는 박지훈의 회사 자금 횡령 증거, 그와 한소희의 노골적인 대화 기록, 시어머니가 한소희를 이용해 M그룹 자원을 빼내려 한 녹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한방인 제2건설의 수년간의 탈세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1시간 후 제2건설은 언론에 완전히 포위되었다.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그리고 경찰 경제범죄수사과의 차량이 본사 건물 앞에 멈춰섰다. 나는 YS그룹 최고층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휴대전화는 계속해서 진동했다. 모두 언론과 지인들의 메시지였다. 나는 무시하고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다. 비서가 조용히 노크했다. 대표님, 박지훈 씨 어머니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들여보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예전의 고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붓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유진아, 제발 우리 지훈이 좀 봐줘. 그 모든 건 다 내가 시킨 거야. 걔랑은 상관없어.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바닥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한 줄기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끝없는 피로감뿐이었다. 아세요?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저를 가장 슬프게 했던 건 지훈 씨의 배신이 아니라 어머님의 가담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생각했었는데 내가 미쳤었지? 그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그 한소희라는 애한테 우리가 속았어. 걔가 제2건설을 도와줄 수 있다고. 그녀는 당신들을 속이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정말로 제2건설을 도울 수 있었겠죠. 제 친정을 팔아넘겨서요. 당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 제가 당신들보다 더 악랄할 수 있다는 사실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마침내 공포가 서렸다. 너는 이 모든 걸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구나. 나는 대답하지 않고 책상 위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 손님 좀 모셔가세요. 그날 밤 나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두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작은 얼굴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아기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마침내 나 자신에게 우는 것을 허락했다. 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와 나를 품에 안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내가 어렸을 때처럼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다. 엄마, 내가 잘한 걸까?
나는 흐느끼며 물었다. 너 자신과 네 아이들의 이익을 지키는 건 절대 틀린 일이 아니란다. 어머니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다만 증오는 사람을 지치게 할 뿐이야. 언제 내려놓을지는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란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의 톱기사는 제2건설의 추문으로 도배되었다. 박지훈은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적으로 붕괴했다. 한소희는 상습적인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져 이미 도시를 떠난 뒤였다. 나는 공식적으로 제2건설을 인수했다. 이제는 에스텔라 주얼리라고 불러야 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인수한 회사를 내게 전적으로 맡기셨다. 기자회견장에서 나는 깔끔한 흰색 정장을 입고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평온하게 발표했다. 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한마디로 답했다. 사적인 일이므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주차장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가로막혔다. 최민준. M그룹의 아들이자 한소희의 첫아이 아버지. 서유진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내게 명함을 건넸다. 협력할 생각 없으십니까? 나는 명함과 그의 위선적인 미소를 번갈아 보았다. 최민준 씨, 우리는 길이 다른 사람 같은데요? 너무 서둘러 거절하지 마시죠?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박지훈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그는 처음부터 한소희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 같은 거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뜻이죠? 그들은 한패였습니다. 최민준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부터 박지훈이 당신에게 접근한 것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당신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이었죠. 나는 그를 몇 초간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정보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귓가에 다가가 속삭였다. 저도 당신의 비밀을 알아요. 예를 들면 돈 세탁에 이용하는 그 유령 회사 같은 거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걱정 마세요. 말하고 다니진 않을 테니. 나는 그의 어깨를 톡톡 쳤다. 제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주시기만 한다면요. 차에 앉아 나는 마침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사설 탐정의 능력은 정말 돈값을 했다. 그가 파헤친 검은 자료들은 내가 모든 적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아들이 비틀거리며 내게 달려와 어눌하게 외쳤다. 엄마, 나는 아들을 안아. 올려 한 바퀴 돌았다. 아들이 까르르 웃었다. 딸도 질세라 내 바지 자락을 잡고 안아달라고 졸랐다. 나는 양팔에 하나씩 아이들을 안고 빙글빙글 돌며 소파 위로 쓰러졌다. 이 순간 모든 계산과 복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휴대전화가 또 울렸다. 변호사의 메시지였다. 박지훈 씨가 아이들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나는 품에 안긴 두 아이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장했다. 네. 지정된 장소에서 반드시 보호자 동반하에 진행해 주세요. 증오는 잠시 접어들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비록 그가 비열한 사람이었을지라도. 밤에 나는 혼자 발코니에 서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봤다. 이 전쟁에서 나는 이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상했던 기쁨은 없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마치 마음에 구멍이 뚫려 어떤 승리로도 채울 수 없는 것 같았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였다. 그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셨다. 내가 어렸을 때 불면증에 시달리면 늘 이렇게 해주셨다. 무슨 생각하니? 나중에 아이들에게 저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 사실대로 말해주렴. 하지만 증오는 담지 말고 판단은 아이들 스스로 하게 놔두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의 어깨에 기댔다. 초가을의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내일 해가 뜨면 새로운 삶이 진정으로 시작될 것이다. 3년 후, 새로운 시작. 3년 후 에스텔라 주얼리 본사 빌딩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최고층 사무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은 회사 상장일이었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내 자산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수십 배로 불어났다. 대표님,
축하 파티 준비되었습니다. 비서가 문 앞에서 조용히 알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위에 액자를 집었다. 사진 속에는 나와 한 남자가 해변에 서 있고 두 아이가 우리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강태우, 아이들의 새아빠이자 나의 약혼자였다. 지난달 가족 여행에서 그는 내게 청혼했다. 축하 파티는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나는 맞춤 제작 드레스를 입고 강태우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다. 즉시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 3년 동안 에스텔라는 전통적인 기업에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변모했고 나 자신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목록에 여러 번 이름을 올렸다. 축하합니다, 서 대표님. 각계각층의 손님들이 축배를 들었다. 아버지는 무대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다. 내가 어떻게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불사조처럼 일어나 결국 가족 기업을 최고의 자리로 이끌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 속에서 구석에 서 있는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다. 박지훈이었다. 파티 중간에 나는 잠시 바람을 쐰다는 핑계로 테라스로 나갔다. 예상대로 그가 곧 따라 나왔다. 축하해. 그가 샴페인 한 잔을 건넸다. 에스텔라 상장. 예전 제2건설 전성기 때보다 훨씬 성공적이네. 나는 잔을 받아들고 가볍게 부딪혔다. 당신 새 회사도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지. 그가 웃었다. 눈가의 주름이 3년 전보다 깊어졌다. 주로 주얼리 원자재 공급하는데 YS그룹에서 주문 준 덕분이야. 이 3년 동안 박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가장 기초적인 보석 구매부터 시작해 천천히 자신의 작은 회사를 설립했다. 규모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났고 양육비를 지급하며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했다. 아이들이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나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다음 주 아들 피아노 콩쿠르에 올 거죠? 당연하지. 그의 눈이 빛났다. 이내 망설이며 물었다. 강태호 씨도 오나? 네, 이제 아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일부러 그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다. 의외로 박지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사람이더군. 나보다 훨씬. 밤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갑자기 말했다. 한소희 출소했대. 알고 있어요. 사설탐정은 매주 그녀의 동향을 보고했다. 고향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열었다고 들었어요.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나를 찾아왔었어. 그 아이, 자기가 내 아이라고 주장했던 그 아이를 보고 싶다고. 만났어요? 만났어.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 아이, 최민준이랑 똑같이 생겼더군. 웃기게도 나는 조금 실망했어. 마치 내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다는 마지막 증거를 잃어버린 기분이었거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의 어깨를 톡톡 쳤다. 유진아, 그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내 약혼 직접 축하해줄 기회가 없었네. 강태우 씨, 그 사람 정말 너한테 잘 어울려. 고마워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연회장으로 돌아오자 강태우가 즉시 다가와 자연스럽게 내 허리를 감쌌다. 괜찮아?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지막이 물었다. 괜찮아.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냥 지나간 일들일 뿐이야.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였다. 나에게 충분한 공간과 존중을 주며 결코 내 인생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축하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교회의 빌라로 돌아왔다. 두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나와 강태우만 남았다. 피곤해? 그가 부드럽게 내 어깨를 주물렀다. 조금. 나는 그의 품에 기댔다. 하지만 정말 기뻐. 오늘이 내 커리어의 정점이야. 앞으로 더 많은 정점이 있을 거야. 그가 내 머리카락에 키스했다. 아, 맞다. 결혼식 날짜 정했어. 다음 달 18일. 성당 예약도 마쳤고.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그렇게 빨리? 나 3년이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부족해? 그가 억울한 척 말에 나를 웃게 만들었다.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어머니는 성대하고 품위 있게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아버지는 하객 명단을 검토하느라 바쁘셨다. 두 아이는 더 신나서 매일 강아저씨가 언제 진짜 아빠가 돼요? 라고 물었다. 결혼식 일주일 전. 나는 혼자 묘지에 갔다. 외할머니의 묘였다.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다. 나는 외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었고 어머니는 나와 비슷한 이유였다고. 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혼이 큰 흠이라 참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가 왜 그토록 내 이혼을 지지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결혼식 당일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심플하고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팔짱을 낀 채 성당 중앙에 서 있는 강태우에게로 걸어갔다. 두 아이는 화동이 되어 꽃잎을 뿌리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었다. 신부님이 이제 신부에게 키스하십시오라고 선언했을 때 강태우는 부드럽게 내 베일을 걷었다. 그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이 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렸어. 서유진. 그의 키스는 그가 내게 준 사랑처럼 부드럽고 확고했다. 강요하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그저 내가 준비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준 사랑.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 네 식구는 성당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아들이 갑자기 케이크를 강태우의 얼굴에 묻혀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이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5년 전 병원에서 홀로 아이를 낳던 그 밤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운명이 나를 위해 상상도 못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것은 부도, 성공도 아닌 나 자신을 되찾는 용기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랑이었다. 피로연에서 나는 축배사를 들었다.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준 모든 사람에게, 특히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 두 아이에게 감사했다. 나의 시선은 하객들을 훑어 마지막으로 박지훈에게 닿았다. 그리고 저를 성장시켜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강태우가 마이크를 이어받아 한마디만 했다. 남은 인생 잘 부탁합니다. 서유진 씨. 박수 속에서 나는 창밖의 별 하늘을 바라봤다. 과거의 상처들은 이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어 내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은